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의 임진혁입니다. 아산 기업가 정신과 창업 전략, 오늘은 사내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분석하는 가운데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창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밀 학습 목표입니다. 기존 기업 환경의 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실현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며 성장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업가의 역할과 의사결정 요인을 고찰하고자 함이 첫 번째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조직에서 출발해서 점점 구성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의 해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기업 간의 정신의 중요성과 또 사내 기업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이 사내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독립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조의 대안과 조직 구조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분석에 앞서서 몇 가지 간략하게 본 사례와 연관된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기반을 한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말 그대로 제품을 상거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플랫폼을 깔아놓고 그 안에서 제3의 소비자 또 생산자가 교류하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최근 시장 변화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경쟁의 양상이 제품을 사고 파는 제품 기반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반 경쟁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즉 제품 기반 비즈니스에서는 내 제품의 어떤 퀄리티,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은 이 플랫폼 기반 경쟁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또 우리 기업 외부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난다면은 어떻게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교류할 수 있을까? 또 더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우리의 플랫폼 안에 삽입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화된 형태가 바로 통합자 모델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처럼 플랫폼이 외부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플랫폼 기업은 개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규제를 하는 높은 수준의 조정과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애플의 앱스토어에 올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진 않죠. 애플의 여러 규제 정책 그리고 애플의 플랫폼 규격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지만이 애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통합자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제품 플랫폼 모델로 플랫폼이 기초가 되는 기술을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말 그대로 소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개발자들은 이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하는 형식, 커스터마이징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제품 플랫폼 모델입니다. 세 번째가 양방향 플랫폼 모델입니다.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모델로
개발자들은 수익 정산 방식을 자기 마음껏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통제력을 가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양방향 플랫폼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조건들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업은 단번에 많은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가라는 조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인데 조금 이용자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단번에 폭발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유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당 기업은 이용자들에게 독립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에서 굉장히 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품과 혹은 서비스보다 차별화되면서 다른 곳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독립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때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기업은 어떻게 고객들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또 이용 요금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의 플랫폼과 기존 서비스는 호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반드시 기존의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호환되지 않게 한다면 왜 호환되지 않는지, 혹은 기존 서비스 시스템과 호환되게 구축을 한다면 왜 호환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은 시작 단계에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용자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만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공한 플랫폼을 경쟁사로부터 방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이 함께 창출한 가치를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향, 즉 운영체제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여러분이 구축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이러한 요건들에 얼마만큼 부합되고 있는지 하나의 체크리스트로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사내 기업가 정신과 혁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강조되고 부각되는 기업가 정신의 하나의 부류가 바로 Corporate Entrepreneurship, 바로 사내 기업가 정신입니다. 말 그대로 사내 구성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사내의 하나의 사업부를 때로는 독립적으로 혹은 기존 사업부의 서포트 도움으로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내 벤처링이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힘이 사내 기업가 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입니다. 개념을 보면 사내 기업가 정신은 조직의 수익성 향상과 전략적 위상 강화 또는 기존 사업의 전략적 갱신을 위해 기존 사업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과정이 바로 사내 기업가 정신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사내 벤처링, 사내 창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내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성공 핵심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간 관리자와 최고 경영자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사내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는 주체는 사내 구성원, 특히 중간 관리자라는 것이죠. 이들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전략적 시사점, 내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텐데 이를 통해 우리 조직의 전략상에 또 부가가치에 어떻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을 조직 전반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추진력 있고 열정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추진력과 열정, 아이디어를 사내에 잘 구현시킬 수 있는 어떤 때로는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협상력도 있어야 되는 중간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 관리자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런 사내 기업가들의 시도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조직에 전략적으로 도입시켜서 조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의 역량, 리더십이 바로 사내 기업가 정신을 확장 성공시키는 핵심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내 기업가 정신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 생존을 위한 환경의 적합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있습니다. 기존의 관리적인 조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재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 조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바로 사내 기업가고 사내 기업가 정신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내 기업가 정신은 사내 기업가로서 한 개인으로 사내 기업가 정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 꿈과 비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사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조직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려는 사내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개념, 이를 통해 어떻게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과 비전을 만들면서 조직과 개인이 같이 성장,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내 기업가 정신은 이러한 꿈을 제품이나 프로세스로 구현하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자원을 얻어내는 한편 새로운 개념을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이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중간관리자 같은 사내 기업가들인데 이들의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런칭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자원을 이끌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형태로 자신이 잘났으니 내 아이디어가 좋으니 모두 따라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와의 설득,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 자원을 끌어내고 때로는 본인의 높은 이상을 어느 정도 접어 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또 분명히 많은 장애 요인이 발생될 텐데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이 바로 사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조직 내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사내 기업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열정, 꿈, 그리고 그 길이 맞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더불어 이를 구성원과 공유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 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해가는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사내 기업가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내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경영자의 어떤 역량과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를 조직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의 감, 촉 이런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 또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 조직 문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즉, 사내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직의 구조, 절차, 문화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조직 규모가 커지고 오래될수록 내부의 기회가 많아져서 구성원들이 퇴사를 결정하는 대신에 사내에서 기업가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일수록 사내 기업가나 사내 벤처링을 장려하는 문화를 많이 목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내의 지원을 받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사내 기업가 정신의 최근 문화 확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조직 구조가 사내 기업가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나친 자율성은 전사적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특정인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뭔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지나친 자율성 부여는 조직 내에 다른 이해관계자나 부서들로부터 불균형, 불평등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조정이 요구되고 그 수준은 조직 규모와 같은 상황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큰 틀을 제시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개인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와 절차를 가지는 게 사내 기업가 정신의 어떤 성공 요인이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내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내 환경을 잘 구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시시콜콜하게 관여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이런 문화를 혹은 최고 경영자가 있다라면은 그 조직은 사내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가적 행위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 사내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업무 재량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패를 감내할 수 있고 낮은 직급의 직원들도 보다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업무 재량권이 있을 때 사내 기업가 정신은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상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열정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고 조직 내에 새로운 사업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과 부담과 또 투여해야 되는 본인의 노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보상과 인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용 시간입니다. 기업가적 활동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 조직의 경계마저 유연할 때 사내 기업가들은 본인의 역량을 개인과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펼칠 수 있는 사내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이 보다 활성화되면 단지 하나의 사업 아이템 혹은 사업 부서를 넘어서 사내 벤처로 커지게 됩니다. 즉 사내 벤처링은 기업 벤처링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즉 기업 벤처링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목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분사 독립하는 형태도 있고 사업부를 개설하는 것도 있고 M&A를 통해 하나의 기업을 사내 기업가 정신을 지닌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같은 다양한 형태로 사내 벤처링은 구현됩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하나의 사업 부서가 사내 벤처링을 통해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분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정이 왕관의 보석 함정입니다. 말 그대로 왕관의 보석, 사업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사업부를 분사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돼지 저금통의 함정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특정 사업부가 돼지 저금통의 역할,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과감하게 분사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외발 의자의 함정 뭡니까? 말 그대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취약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경우는 분사를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탯줄의 함정입니다. 분사 후에도 본사에서는 계속 관여하는 경우 과연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분사가 된 게 아닌 것이죠.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분사를 위해서는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 기업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즉 수익 창출과 주요 서비스 제공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분사 이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외부자와 내부자들이 완전하고 균형을 잡혀서 하나의 팀으로 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경우 조직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조그만 사업부에서부터 시작했던 내부자, 그리고 사업부가 커지고 분사 독립하면서 외부에서 수혈하게 되는 전문가, 외부자, 이들 간의 어떤 관계, 갈등 관계는 조직이 풀어야 될 큰 숙제입니다. 따라서 점점 조직이 확대되면서 비즈니스 모델,
또 사업의 수익성만 검토할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이런 갈등 관계를 얼마만큼 잘 조율할 수 있을지가 더 크게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분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조직에서는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분리되는 조직을 경영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분리된 조직의 생리에 맞게, 그 조직에 맞게 기존의 방식을 포기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 기존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에 필요한 적응 기간을 견디고 새로운 방식의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앞서서 이 케이스에 적용시킬 만한 이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 웹툰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의 내용은 가급적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이 케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케이스를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또 이 기업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또 전략을 수립했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의 내용을 세밀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자료는 여기 제가 링크를 인터넷 주소를 좀 적어놨습니다. 이 케이스 전반을 리딩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 인터넷 이 URL에 접속하셔서 이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서비스 개시 후 10년 만인 201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620만 명이 이용하는 네이버 컨텐츠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을 기준으로 한 네이버 웹툰의 10주년의 성과입니다. 2004년에 이제 서비스가 처음 런칭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2014년 기준으로 292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도전 만화 활동 작가 수가 13만 9천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작가들이 네이버 웹툰에 도전을 한 것이죠. 또 하루 평균 웹툰 이용자가 620만 명에 이르고, 또 네이버 웹툰을 통해 어떤 작가는 월 7,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 웹툰의 성과입니다. 한편 네이버 웹툰은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개시 10주년이었던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해서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1,800만 명의 해외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즉 국내 이용자가 당시에 1,700만 명을 넘어선 것이죠. 말 그대로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브랜드인 라인 웹툰은 이미 5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누적 조회수는 51억 건이 넘어섰고, 또 글로벌 서비스 출시 당시 4명의 작가에 불과했는데 해외 현지 작가도 127명으로 늘어나서 말 그대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그 K-팝이나 뭐 K-드라마 이런 것들은 언어에 오리엔테이드가 되지 않아서 이제 브랜드 파워가 쉽게 발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어로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화가 되기 어려웠는데 웹툰이 이렇게 글로벌 수준에서 성공함으로써 이제 웹툰도 글로벌 컨텐츠로 또 새로운 한류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줬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웹툰은 단 3명의 작가로 시작해서 2005년에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또 확대가 됐는데, 당시 2005년에 네이버의 월 평균 순 방문자 수는 2,600만 명으로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미비했던 수준의 네이버 웹툰이 그렇게 확장됐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네이버 웹툰 초기에는 당시 다음에서
강풀 작가가 순정 만화를 통해서 웹툰 시장을 널리 알리면서 일찌감치 선두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또 네이버 자체적으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서비스가 바로 네이버 웹툰이었는데요. 그 성장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의 어떻게 보면 창립자, 또 시작한 사람은 바로 김중구 대표였습니다. 김중구 대표는 네이버 사원으로 입사해서 평상시에 본인이 만화를 좋아했던 그런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네이버 웹툰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네이버 웹툰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2000년대 초반의 국내 인터넷 시장은 지금과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음직한 이 야후가 바로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원조였죠. 당시 야후는 그 선발주자의 이점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포트폴리오화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인터넷 포털의 선두주자였던 다음은 한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 서비스 부분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게 성공하자 다음 카페로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펼쳐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중심으로 우리 지식인 서비스를 성공시키면서 차차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밖에 라이코스, 또 엠파스 같은 5대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에 포털 기업들은 만화는 기존의 만화책을 열독하는 도착층을 자사의 사이트로 유인하는 효과적인 콘텐츠로 인식해서 공을 들였습니다마는 반대로 국내 만화 시장은 침체기를 거듭했습니다. 즉 일본 콘텐츠에 대한 높은 의존도, 또 온 오프라인에서 성행하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유통으로 인해서 2000년대 들어 만화 시장은 굉장히 위축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국내 만화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화로 넘어가는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이를 디지털화하여 유료로 서비스하던 네이버 만화 역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만화 시장은 악순환이 연속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만 먹으면은 무료로, 불법이지만 방대한 양의 일본 만화와 VOD 서비스를 이제 공짜로 보일 수 있었기에 콘텐츠 소비에 대한 대가가 창작자들에게 적절히 돌아가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국내 만화계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 김중구 대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 전환을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획할 때부터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형태의 만화 콘텐츠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만화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부합되는 콘텐츠가 제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음성 시장을 극복하는 새로운 창작 생태계와 소비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다운받고 복제하고 유통하던 것을 넘어 이를 양성화시켜야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 단순히 만화책을 디지털화하여 이식하는 수준이 아닌 처음부터 온라인에 최적화된 만화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 지면의 한계가 없어진 만큼 아무래도 웹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글과 그림의 배치도가 자유로웠고 주제도 그리고 장르도 다양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웹 기반 웹툰 서비스의 장점이겠죠. 또 인터넷 포털 회사의 기본 수익 모델인 온라인 광고가 이제 만화 콘텐츠와 연결되면서 유료로 콘텐츠를 기존에는 유료로 돈을 내고 콘텐츠를 확보했었습니다만은 무료로 전환한 대신에 이 구독자들은 광고 수익에 광고를 봐야 되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작가에게 돌려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만화 영역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후발주자로서 기존 경쟁사들과의 차별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실시합니다. 즉
독자층 확대를 위해 일상 소재와 유머 코드가 결합된 연성 콘텐츠, 말 그대로 엄청난 스케일의 스토리가 있는 내용보다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 유머 코드를 통해서 구독자들이 이렇게 웹서칭을 하면서 쉽게 만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회 완독이 아닌 반복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요일별 웹툰 시스템, 또 기존에는 만화가는 어떤 저명한 작가 밑에 도제식으로 만화를 배우곤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개방형, 참여형 작가 육성 제도를 도입한, 즉 도전 만화 플랫폼을 신설해서 신예 만화가들을 대거 발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웹툰이 기존 만화 시장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콘텐츠이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 소비되는 만큼 유통 방식도 또 작가 생태계도 달라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네이버 웹툰에서는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 경쟁사들이 20, 30대를 주요 타겟으로 한 반면에 이 네이버 웹툰은 웹에 익숙한 10대, 20대들이 가벼운 일상에서 웃을 수 있는 유머 코드로 차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또한 한 번 읽고 마는 어떤 단행성 만화 소비 방식을 살피해서 최초로 요일별로 새로운 웹툰을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접촉할 수 있도록 또 웹툰 소비가 일상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게 됩니다. 당연히 고객들이 많아지고 꾸준한 유입수, 조회수가 많아지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마련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웹툰 저변 확대를 통한 수익 모델 구축은 당연하지만 또 다양한 이용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김중구 대표는 개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소통하는 개인 작가들의 등장에 주목했고 이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여 작가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웹툰 작가로 등단하고 독자들의 평가에 의해서 더 많은 수익과 작품을 출시하고 전업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도전 만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네이버 웹툰은 대규모의 작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출시 3년 만에 당시 업계 선두였던 다음에 만화 속 세상을 뛰어넘는 보시는 것 같은 시장 1위를 확고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한편 이 당시에 네이버, 모기업인 네이버 본사도 엄청난 어떤 조직 확장력 또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네이버 웹툰 생태계를 만들어갈 무렵 모기업인 네이버 역시 고도 성장기를 써내려갑니다. 99년 출범 이래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거인으로 성장해서 4,2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네이버닷컴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뉴스 서비스, 생활정보 콘텐츠, 오락 콘텐츠,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를 네이버에서는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네이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견고한 성장세를 이루는 가운데 모바일 광고 매출의 성장으로 2015년 기준 실적은 3조 2,500억 원, 영업이익은 7,600억 원을 기록, 핵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광고뿐만 아니라 콘텐츠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한 게임과 합병 후 네이버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의 서비스를 잇따라 성공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2008년 즈음부터 사세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조직에서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즉 네이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고 느껴졌다. 새로운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갔다가 또 물밀듯이 빠지고 또 어떤 직원은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니까 분위기가 점점 딱딱해지더라. 서비스 부서들은 실적을 내야 하니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어떤 압박관념,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것이죠. 사내 벤처로 시작해 매년 성장을 거듭해온 네이버에게 조직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사세 확장으로 인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원들이 대규모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2006년부터는 직원들 근속 연수가 정체되는 가운데 직원들의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네이버 조직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2009년 조직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 광고 사업의 고도화로 인한 광고 부문을 네이버에서는 NBP,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회사로 분사시키게 됩니다. 즉 네이버의 근간이 되는 광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으나 MVP 출범 이후 회사 조직을 잘게 나누어 관리하는 네이버만의 조직 운영 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즉 MVP를 시작으로 네이버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는 과정에서 조직을 잘게 자르는 분사하는 이런 것들이 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캠프 모바일과 라인의 글로벌 서비스를 담당하는 라인 플러스, B2B 그룹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웍스 모바일 등도 분사하여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2009년 네이버에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웹 기반 서비스에서 모바일 기반 생태계로 급속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 PC 기반 인터넷 서비스의 강자로 위세를 떨치는 네이버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등장함으로써 급속하게 경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미투데이를 인수하고 네이버톡을 자체 개발했으나 크게 히트를 치지 못했죠. 이처럼 회사의 성장으로 조직 규모는 확대하고 모바일 생태계로 변화하고 또 조직은 계층화를 불러일으켜오고 관료화된 조직으로 인해 기업 문화는 경직됨으로써 네이버는 큰 도전과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네이버의 서비스들은 점점 고도화되고 하지만 시장과의 간격은 커지고 조직은 관성에 따라 움직여 그 즈음에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과도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언론에서는 공룡이다, 인터넷 공룡이다 라고 부르면서 네이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지 그 과정에서 일본 법인에서 라인이 탄생하고 이 라인이 크게 일본에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네이버는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만이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후 모바일 폐쇄형 커뮤니티 서비스인 밴드를 내놓는 한편 캠프 모바일이라 불리는 모바일 서비스를 특화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전략적인 분사를 통해 나름의 성공을 거두면서 네이버 조직 본체에 본격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분사 전략이 보시는 이 차트처럼 대기업과 차별화된 점은 간결함과 직관적인 지분 구조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대 주주나 친인척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이 중간에 있거나 복잡한 순환 출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사 전략의 조직의 기능과 독립성을 순수한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계기로 네이버에서는 본격적인 독립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모바일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네이버에서는 대규모로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에 셀이라는 신규 조직을 만들고 그간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팀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즉 팀, 실, 센터, 본부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의 고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하고 해외 진출이 가능한 6개 분야, 웹툰, 웹소설, 동영상, 사전, 클라우드 등 이를 전략적으로 지정해서 셀 조직을 형성하고 그 후에 네이버페이, 플레이스 등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런 독립조직인 셀 조직은 네이버에서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SKT에서도 진행했었고 또 삼성전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네이버에서 시도되었던 독립조직은 단순하게 조직을 구분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사업 목적에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독립화시켰다는 것이죠. 따라서 네이버 셀은
전체 조직을 셀로 묶어 구분하는 목적이 아닌 기능별로 구분화된 인력들을 주력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자원 도입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즉각적인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셀로 지정되지 않았던 다른 조직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셀 제도가 서비스 중심으로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라면 2016년에 조직된 R&R,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업무를 중심으로 기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셀 조직은 특정한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라면은 이 R&R과 프로젝트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형태로 네이버는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게 됩니다. 네이버의 계속된 조직 실험은 셀 제도의 안착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신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된 기능의 사업부를 대규모로 분사시키는 방법과 달리 네이버 본사 내부의 독립 조직을 구축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을 부여하여 셀의 리더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을 키워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셀은 네이버 안에 있지만 이 리더는 마치 개별 사업자처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자원을 취득하여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사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조직은 물리적인 분리기에 본사와 분사 사이의 상호작용이 미비합니다. 반면 네이버 내부의 셀을 설치해 독립적인 운영을 한 것은 네이버 조직에 변화를 주고 셀의 리더인 임원을 비롯 조직 구성원들이 독립 조직에서의 경험을 통해 작고 빠른 조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네이버가 셀로 지정한 사업들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높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연계할 수 있는 신사업으로의 확장이 되는 서비스로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네이버 웹툰이었다는 것이죠. 네이버 웹툰 서비스의 내부 성장 요인은 조직 구조의 변화로 웹툰이라는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면서 운영의 효율성과 적극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네이버 웹툰이라는 서비스 콘텐츠가 좋았다라기를 넘어서 이 네이버 웹툰이라는 셀 조직의 다양한 기능이 자체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를 보다 세밀하고 독립사업부처럼 운영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개발과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능도 자체 확보함으로써 말 그대로 네이버 웹툰이라는 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연하고 또 빠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 조직 구조의 변화에 직원들은 조직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받고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네이버 셀 조직의 큰 장점이다라고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김준구 대표는 셀 조직화되면서 광고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진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처음 네이버 웹툰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만화를 보지 않던 사람들도 만화를 소비하고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B2C 과금보다는 B2B 광고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 조직 구조의 변화를 통해 초기에 설계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즉각적으로 자율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고료 이외의 수익을 찾게 해줄 수 있는 PPS, 페이지 프로핏 쉐어 시스템을 고안하고, 즉 작품별로 페이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겠다는 의지겠죠. 이 PPS 프로그램에는 첫 번째로 컨텐츠를 유료 판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즉 미리 보기, 다시 보기 기능 통해. 또 웹툰 전용 광고를 삽입합니다. 세 번째로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이센스 등을 통해 파생 상품에 대한 판매 지원을 통해 창작자들에게 부가적이고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했던 것이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업부로의 전환은 조직 기능 차원에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회사로부터 웹툰 서비스의 개발 업무를 이관받아서 개발과 기획이 하나의 우산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실제로 물리적 공간까지 공유하다 보니 개발자와 서비스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외부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적절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네이버 세일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보다 진화된 형태의 새로운 조직 체계인 CIC, Company in Company가 네이버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4년 6월 시작한 웹툰 서비스는 현재 100명이 넘는 직원이 속해 있는 조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후발 주자였던 네이버 웹툰은 2년 만에 다음을 따라잡아 시장 1위가 됐고, 또 네이버 어플리케이션보다 먼저 웹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정도로 모바일 시대에 적극 대응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의 서비스 부서가 팀으로, 사업부로, 셀로, 사내 독립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각각 단위마다 점점 부과되면서 현재는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편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과감하게 전문가에 맡기자는 김중구 대표의 원칙에 따라 김중구 대표는 각 리더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가 정신이 전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에 처음부터 있었던 직원이나 조직이 성장하면서 중간에 합류한 직원 모두가 이들의 공통점은 만화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김중구 대표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조직 구성원과 공유되면서 여기에 각 기능의 전문가들이 가진 업무 능력들이 모아 현재의 네이버 웹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네이버 웹툰은 나의 회사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고, 이러한 변화는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라인 웹툰을 출시했을 무렵 총 92편이었던 작품이 1년 만에 4배가 늘어난 372편으로 확대되었고, 또 2015년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을 CIC로 지정한 취지는 언제든지 분사 가능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내 독립기업이 아닌 아야 전혀 다른 독립기업으로 분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선택의 키는 김중구 대표가 이제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네이버 웹툰은 어떤 방식으로 더 성장하게 될까? 언제쯤 독립하는 것이 좋을까? 점점 네이버에서 웹툰은 그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다 좀 세밀하게 케이스 서머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케이스에 대한 내용 전반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언급되어 있는 요 인터넷 URL 주소에 접속하시면은 이 네이버 웹툰의 사례를 꼼꼼하게 한번 리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케이스 서머리를 통해서 제시한 내용을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소개해 드리고 질문에 따른 답 혹은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그냥 제가 질문하고 답한 내용을 그냥 보지 마시고 질문에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봐 보고 또 제가 제시해 드린 답과 비교해 보는 가운데서 분석력과 이해력이 높아질 거라 보입니다. 그런 학습의 절차를 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비즈니스 모델은 초창기 네이버 만화 서비스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또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엇인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선 영상 초기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중구 대표는 웹을 콘텐츠를 전달하는 하나의 채널로 보는 대신 웹에 최적화된 콘텐츠와 이에 대한 생태계를 구성했다는 점, 즉 제품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품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네이버 웹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김준구 대표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웹툰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생산자든 소비자든 이 네트워크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웹툰만의 가치를 찾아 이를 제공하려 했는데요. 전통적인 만화처럼 호흡이 긴 만화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인터넷 보기에서 최적화된 만화 콘텐츠를 제작하길 노력했고 이를 웹툰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긴 형태보다는 일상 위주, 재미 위주로 짜투리 시간에도 볼 수 있도록 했고 또 보다 많은 콘텐츠 생산자들의 참여를 통해 콘텐츠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색한 결과 도전 만화라는 제도를 통해 누구나 뜻과 의지가 있다면 작가로 데뷔할 수 있고 또 독자들의 평가를 위해 전업 작가로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펼쳤다는 것이 바로 네이버 웹툰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웹툰을 통해 광고를 얻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창출하고 또 작가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작가들이 네이버 웹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이버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면서 혁신을 지속하고 사업 기회를 살리기 위해 네이버는 어떤 제도적 변화를 추진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세부 질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조직의 변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장이 지속되자 네이버에서는 안주하려는 관성이 생겼고 경영진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환경, 즉 웹에서 모바일로 변하는 환경에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론을 설명하면서 조직에서의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뜻과 의지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 일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 조직 문화 전반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두루 섭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웹툰이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당시 김준구 대표는 직원 신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비스의 책임자로서 최대한 큰 자율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웹툰이 사내 자원을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안에서도 가장 빠르게 모바일 앱을 출시하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성공하자 담당 조직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경력의 전문 인력들이 웹툰 서비스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네이버는 기능형 조직에서 사업부제 조직으로 전환하여 개발과 기획이 만나면서 보다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즉 점점 업무에 대한 재량권, 새로운 시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에 매몰되면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네이버 최고 경영층의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조직 구조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직급제를 폐지하고 조직의 다양한 계층을 보다 슬림하게, 단순화하게 시키게 됩니다. 네이버 내에서도 웹툰은 첫 번째로 셀이 되었고 또 다시 최초로 사내 독립기업인 CIC가 됩니다. 이는 웹툰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면서 현재의 위상을 갖게 한 사내 기업가의 존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 웹툰이 태생적으로도 기존 조직과 운영 방식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웠던 점이 영향을 준 것. 또 더불어 여기에 네이버의 최고 의사결정자의 권한, 그리고 지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의 성장과 구성원의 역할 변화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내 벤처링의 성공 요소는 뜻과 의지와 열정을 갖고 이를 사업화하고 자원을 당겨올 수 있는, 또 구성원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시키지 않는 협상력을 지닌 중간관리자의 역할, 능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가의 활동을 전략 변화로 또 조직 문화 차원에서 지지하게끔 가능하게끔 하는 최고 경영자의 역량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접목되었을 때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사내 벤처링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3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3M에는 15%, 20% 룰이 존재합니다. 즉 직원들은 근무 시간 동안 최소한 10%는 자신의 일과 무관한 일에 창의적인 활동에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허용권이 있습니다. 더불어 25% 룰은 하나의 사업부는 최근 3년 이내에 시작한 신규 비즈니스가 수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최소 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25%의 룰, 원칙이 있기에 개인에게 부여된 15%의 그 자유시간은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도 이 김중구 대표는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재의 비즈니스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웹툰의 수익 모델은 더 다양해질 수 있었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 전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를 당겨올 수 있게끔 하는 네이버의 성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조직 문화의 변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네이버 웹툰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사업부가 되고 셀이 되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네이버에 유입되게 됩니다. 또 이들이 기존 구성원들과 갈등과 또 분란을 일으킨 걸 방지할 수 있게 조직 문화 자체적으로도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문화를 형성하고자 네이버 웹툰 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만히 자리를 잡으면서 네이버 웹툰은 성공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성공하기 위해 김중구 대표와 이해진 의장 두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다르고 둘이 협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내 기업가와 더불어 사내 기업가가 속해 있는 조직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관계, 협력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죠. 먼저 이해진 의장은 김중구 대표의 아이디어의 대부분을 수용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도전 만화, 요일별 웹툰 등 아이디어가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 오히려 지원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 응원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네이버 웹툰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해서도 김중구 대표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재량권을 주게 됩니다. 또 웹툰이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인정받는 분위기를 형성시켜줬습니다. 더불어서 2011년부터는 시간에 대한 권한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근태에 대해서 전혀 감독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내 기업가인 김중구 대표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도전 만화를 통해 발탁한 웹툰 작가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면
작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독식이 아닌 상생에 기반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적합한 가치인 것이죠. 또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을 기회를 찾아내고 창출하며 기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필요한 행동이라고 봤을 때 우리 김준구 대표는 기업가로서의 리더십을 평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획득하고 웹툰의 내부 참여자와 작가들을 비롯한 외부 참여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이런 사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김준구 대표고, 이런 사내 기업가 정신의 적절한 발휘가 소개해드린 대로 네이버 웹툰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임파워먼트, 권한이양, 권한이임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어느 정도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면 셀이 되고 또 이 셀이 더 큰 성공을 거두면 분사하게 되면서 이 분사한 조직이 사내 독립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한이양, 임파워먼트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네이버 웹툰은 이 중간 단계인 사내 독립기업의 형태로 조직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내 기업가의 성공과 책임의 강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리더의 역할은 사내 기업가가 리더로서 잘 성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네이버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 또 사례를 분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영상의 시사점을 찾아봤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조직이 커지고 관료화됨에 따라 전략적인 대안으로 사내 독립 조직화, 사내 벤처를 고려해 봄직합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조직이 커짐으로써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는 사내 벤처링, 독립 조직화하는 것이 하나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내 벤처링의 핵심은 사내 기업가 정신으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경쟁력 있게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시도하며 더불어서 자원을, 조직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끌어들여서 이를 충분히 펼쳐낼 수 있는 중간관리자 및 구성원의 역량, 이것이 핵심입니다만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의 역량, 또 조직 내부의 구조, 문화, 절차 등이 사내 기업가와 만났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사내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내 벤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 독립조직 혹은 사내 벤처가 되었을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와 탐색, 더불어 구성원과 동료들과의 비전 공유와 전략에 대한 공유, 또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유가 같이 선행되었을 때 사내계 기업가 정신은 활성화되고 사내 벤처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